안녕하세요. 오늘 조선의 과학 이야기 세 번째 시간에는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주제를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이 아무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조선시대의 법의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기록을 한번 볼게요. 상처, 목 아래 찔린 자국이 있고 귓부리가 검푸르고 목덜미와 목에 목을 맨 자국이 있다. 시린, 스스로 목을 칼로 찌른 것이다. 을사년 11월에 옥사가 이루어졌다. 박여인의 남동생 박용해가 격쟁하였다. 라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 시린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죽게 된 어떤 사인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체를 조사를 했더니 목 아래 찔린 자국이 있고 귓부리가 푸르고 목덜미와 목에 목을 맨 자국이 있더라. 스스로 목을 칼로 찔러서 죽었다. 그랬는데 그 죽은 사람의 남동생이 격쟁을 하였다. 격쟁이라는 것은 다시 재조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건데요. 뭐냐면 그 조선시대 어떤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조사가 석연치 않고 나는 뭔가 좀 억울하다. 이것을 정밀하게 조사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담당했던 관리가 부서가 이동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앞에 나왔던 이 사건도 1년 만에 이게 황해도에서 일어났었던 일이었는데 관리가 바뀌면서 이 사건 자체가 흐지부지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남동생이 누나의 그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격쟁이라는 건 징이나 꽹과리나 북 같은 걸 쳐갖고 왕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신문고 같은 그런 거죠. 신문고 제도가 없어지고 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났었는데 이렇게 해서 다시 조사를 했더니 정조 임금 때 암행어사를 파견을 해서 다시 재조사를 해라. 조사를 했더니 이 남동생이라는 사람이 누나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왕한테 다시 재하소연을 하는 거거든요. 조사를 해달라. 그럴 때 보통 징이라던가 꽹과리라던가 북 같은 걸 치면서 억울함을 호소를 해요. 그러면 그래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겠구나. 우리 왜 지금도 청와대 청원 이렇게 하듯이 그런 걸 하는 건데 그래서 정조가 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행어사까지 보내갖고 이 사건을 정밀하게 한번 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조사를 했던 건데 처음에 이 박여인이라는 여인이 목을 매서 자살을 했다고 돼 있었어요. 근데 시체를 조사를 하니까 칼에 찔린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칼로 찔러서 자기가 죽으려고 자해를 하고 그 다음에 목을 매서 죽었다는 게 되는데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자기 목에 칼을 찌르고 또 목을 매겠어요. 그래서 참 수상하다. 그래서 사인을 조사했더니 이 사인은 목을 매서 죽은 게 아니라 칼에 찔려 죽은 걸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도 매고 칼도 찔린 상처가 두 개 다 있지만 어떤 것이 먼저냐 조사를 했더니 칼에 찔린 것이 먼저다. 이상하다 생각을 했죠. 알고 봤더니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칼로 찔러서 죽이고 목을 매서 자살한 것처럼 위장을 했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다면 조선시대에 어떻게 죽고 나면 그만이지 어떻게 시체를 가지고 먼저 목을 매서 질식사한 것인지 아니면 먼저 칼에 찔려서 죽은 것이라 알 수 있었을까 정말 궁금하죠. 그래서 앞에 있었던 그 기록 같은 경우에는 신리록이라고 하는 기록물이에요. 그래서 정조 시대 때 그 정조가 재위 한 25년 동안 있었던 살인사건들의 사건의 개요, 이 살인사건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조사 과정은 어떻게 됐었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최종 판결은 어떻게 됐었다라는 것을 모두 기록을 해서 실어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수사 기록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록 안에 보면 아주 꼼꼼하게 되어 있고 이 당시에 범죄 수사를 할 때 관리가 혼자 가서 조사를 하진 않아요. 반드시 3인 이상이 가서 조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판단했을 때 또 이 사람이 보고 판단했을 때 또 그러니까 세 사람의 의견이 합쳐져야 되는 거고 그 당시에 있었던 목격자 그 다음에 방 안에 이런 흔적들. 그래서 왜 우리는 지금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왜 노란 줄 딱 치고 조사관들 가고 사진으로 찍어 놓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글로 다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방 한쪽에 목을 찔렀던 칼이 발견됐다. 피가 묻어 있었다. 그 다음에 천정에는 목을 맸던 줄이 있었다. 그런데 보니까 사람의 목을 매려면 의자 같은 데를 올라갔다가 목을 매고 의자를 치워야 되는데 목을 매기 위해서 올라간 흔적이 없는 거예요. 수상하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자살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뭐 이런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할 때는 최소 3차, 4차까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조사를 초검이라고 하고, 2차 조사를 복검, 다시 보이라고 해서 복검이라고 하고, 3차 조사는 삼검. 근데 1차 조사, 2차 조사가 서로 일치하면 거기서 끝을 내는데, 일치하지 않게 되면 삼검을 해요. 근데 삼검을 해서도 이게 명확하지 않다. 이게 여기에 승복할 수가 없다. 그럴 땐 4검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정밀하고 정확한 과학수사를 했었던 기록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정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가졌었냐면은, 죄는 미워하되 백성들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가지고, 왜 살인사건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죽은 사람도 억울할 수 있지만 살인자로 지목받은 사람도 실제 살인자가 아닌데 지목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런 사람도 억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도 살인자도 두 사람 모두 다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확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정조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런 수사 기록물들을 쭉 모아놓고 이 기록에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조금 더 과학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애를 썼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은비녀를 항문에 집어넣었더니 금방 검은색으로 변하였다. 변을 채취하여 가열하니 흰색의 소금 결정이 나타났다. 간수를 마신 것이 틀림없다. 간수는 우리 두부를 만들 때 쓰는 거죠. 소금물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 그 밑에 간수라는 것이 쌓이는 건데, 그게 독성이 좀 심해서 두부 만들 때 아주 조금만 넣는 거죠. 증거 확보를 위해 집에 곳간을 뒤졌더니 두부를 만들려고 만들어둔 간수병이 발견되었다. 그 옆에 간수를 담아 마셨는지 사발 하나가 놓여 있었다. 사망 원인은 간수를 마시고 죽은 복로치사가 분명하다. 자, 복로치사라는 건, 이 복은 우리가 복용하다, 음용하다라는 뜻이고, 이 노는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소금, 간수예요, 간수. 소금을 복용하고 치사량이라는 걸로 죽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기록은 조선시대 법의학 서적이었던 곳에서 나타났던 기록인데, 제가 좀 이따 그 책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고, 자, 은비녀, 우리가 알고 있는 은비녀는 주로 어디에 쓰는 거예요? 뭐 옛날 조선시대 여인들이 이렇게 머리에다가 쪽을 찌를 때 쓰는 것인데, 실제 이런 은비녀라는 뜻이 아니고 그 조사할 때 쓰는 은비녀 모양의 순도 99%의 은비녀 모양의 은으로 된 자루를 가지고 다녔어요. 옛날에 그래서 암행어사가 그 마패도 가지고 가고 은비녀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자도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도량형을 속일까봐 그런 것도 있고, 이 은비녀는 뭐냐면, 은비녀로 시체 목구멍이나 이런 데 넣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을 매서 자살했다는데 은비녀를 목구멍에 넣었더니 독극물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은이라는 것이 황과 결합을 하면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은수저로 계란 같은 거 먹으면 색깔이 시커멓게 변하거든요. 근데 조선시대에 주로 있었던 비상이라는 이런 그 독극물 같은 경우는 황성분이 되게 강했을 때서 은비녀를 목구멍에 넣어봤을 때 은비녀 색깔이 변하면 이 사람은 독약으로 죽은 것이다 라고 판별을 하는 것이죠. 근데 가끔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은비녀가 이렇게 순도 낮은 은이 있잖아요. 뭐 이물질이 많이 섞인 것으로 넣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안 변할 수도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리자가 따로 가지고 다니는 순도 높은 은비녀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술지겜인데, 이것은 뭐냐면 술을 다 만들고 나서 남은 찌꺼기예요. 이것도 이런 시체가 죽었을 때 우리가 얼핏 봐서는 뭐에서 죽은지 모르지만 시체 몸에 이것을 바르게 되면 상처가 안 보이던 상처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뭐 때려서 죽였는데 아직 멍이 안 나타나거나 할 때 이 술지기매를 바르면 멍이 싹 나타나기고, 어떤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상처들이 이것으로 다 나타날 수 있다. 파뿌리도 역시 그렇게 썼었고, 소금 같은 경우도 그렇게 썼었고, 그 다음에 매실의 이 과육을 가지고도 이런 상흔을 나타내는 데 썼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법의학에서 필요한 물건들,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이런 물건들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에 식초나 이런 것들도 사용했고, 또 숯 또는 재 같은 것들도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런 기록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조금 이따 알려드린다는데, 바로 이 책에 나오는 거예요. 자, 신주무원록이라는 책인데,
조선시대 책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중국에서 있었던 무원록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 없을 무자에다가 원은 원통할 원자예요. 그래서 원통함이 없게 하는 책,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사람 또는 억울하게 살인자의 누명을 쓰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낸 책으로서 그런 시체를 거만해서 이렇게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쓴 기록물인데, 그것이 이제 조선시대 때 세종 때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내용을 좀 더 보충하고 보강해갖고 만들어내서 했는데, 거기다가 계속 주가 붙어요. 그러니까 세종 때 만들어낸 그 법의학 서적보다, 그다음에 뭐 성종 때, 뭐 영조 때 이렇게 만들어낸 책들이 조금 더 정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 주석을 달아서 만들어낸 데서 신주라는 말이 붙어서 신주무원록 또는 증보에서 증보무원록, 그 다음에 이것이 한문으로 되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또 알기 쉽게 읽도록 신주무원록 언해, 한글로 번역한 책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어서 여기 안에 보면은 어떻게 시체를 거만하는지, 그런 필요한 물건들은 어떻고 나오는지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옆에 보면 이렇게 그림도 있지요. 사람 몸에 따라 어떤 흔적은 어떤 것을 나타낸다,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주무원록의 책을 보면 또 하나 이제 반개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죽은 시체가 있을 때 그 시체 안에다가 쌀밥을 해가지고 목구멍에다 깊이 넣어두어요. 그랬다가 한참 후에 그 밥을 꺼내요. 그 밥을 꺼내서 닭한테 먹여요. 그럼 닭이 그 밥을 막 먹고, 자, 독이 없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닭이 잘 먹고 열심히 꾀꾀이 아니죠. 열심히 잘 돌아다니는데, 혹시라도 독을 먹고 죽은 사람의 목구멍에 넣었던 밥을 닭이 먹게 되면 그 닭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독약으로 죽은 것이다 라고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닭한테 밥을 먹여서 하는 방법, 그래서 반개법이라는 법을 쓰는데, 이 반개법에 사용됐던 닭은 사람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걸로 금지시켰어요. 왜냐면 혹시라도 이제 독이 닭 몸에 남아 있어서 그 닭고기를 먹으면 사람들이 이제 오염돼서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반개법이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이제 살인 사건을 저질렀는데 칼을 숨긴 거예요. 그래서 칼을 딱 물에 깨끗이 씻어서 숨겼어요. 근데 어느 집이나, 그래서 네가 범인이지? 아니에요. 니네 집에서 칼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아니 식칼이야 어느 집에나 다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집 부엌에 가면 칼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증명할 수가 없었는데, 이 사람이 핏자국을 칼로 다 물로 씻었지만 이것을 고초액이라고 하는 아주 농도 높은 식초가 있어요. 그것을 싹 뿌리게 되면 이 식칼이 뿌옇게 변한대요. 핏자국에 따라서. 그러니까 피를 사람으로 찌르고 나서 그 피를 물에 씻어서 흔적을 없애더라도 그 피에 있는 단백질 성분과 이 식초에 이것이 결합을 함으로써 핏자국이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해서 어떤 범죄의 증거물도 이제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좀 전에 봤던 뭐 이런 무원록이라는 책에 잘 나와 있고, 또 하나 이 책은 추한급 구간이라고 해서 이 책 자체가 굉장히 그 양이 엄청나게 많은 책이에요. 이 책이 아마 5년 전쯤에 번역이 됐는데 번역서만 해도 수십 권이 돼가지고 책을 사려고 봤더니 엄청 비싸요. 여러분이 도서관에서 큰 도서관에 가면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제목이 너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 내용은 뭐냐면 조선시대 때 있었던 온갖 사건들에 대한 기록들을 수사 과정부터 어떻게 판결이 났는가를 이제 다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 기록에는 가끔 빠진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조선 중기 때 어떤 혁명가였던 허균 같은 경우에 기록이 빠져 있고, 홍경래의 난 같은 경우도 기록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허균은 영모죄로 이제 사형을 당해 죽었잖아요. 근데 실제 허균이 정확하게 이 그러니까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고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조선시대 사람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판결문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정확하게 밝혀야지, 특히 그냥 일반 뭐 감옥에 갔다가 옥살이를 하다가 나온 경우에 옥살이를 끝나고 났는데 그때서야 무죄가 밝혀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도 있었고 옛날에도 있었고, 그런 경우에 이제 뭐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거나 이렇게 하면 되지만, 살인자
살인자의 이것을 쓰게 되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되돌릴 수는 없게 되니까 특히 살인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신중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다 모아놓고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졌었고 판결이 이루어졌나를 정확하고 아주 정밀하게 기록을 했었던 거고, 이것이 조선시대 이제 수사 기록들을 잘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고, 지금의 어떤 기록물, 수사 기록물을 비교를 하더라도 손상이 없을 만큼 정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송사의 심리를 물 흐르듯 거침없이 하는 것은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만 가능하기에 위험한 일이다. 송사라는 건 어떤 이런 판결을 하는 거죠. 어떤 사건이 기록됐을 때 그것을 이제 사과하고 심리, 그것을 이제 캐묻고 조사하는 것들을 물 흐르듯이 거침없이, 이거는 너 3년형, 이것은 너를 사진가 사형,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침없이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안 좋다. 송사의 심리는 반드시 마음을 다해서 정확하게 따져야 확실하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 판단한 건 없는지, 혹시라도 조사한 것이 실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정밀하게 따져야 한다. 그러므로 송사를 줄이고자 하면 심리를 세밀하게 해야 하니 더뎌지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 하나를 판결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왜?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판결이 내려진 후에는 그런 소송이 다시는 제기되지 않는다. 아까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누이 동생이 목매서 자살한 사건에 대해서 남동생이 계속, 누나였었죠. 남동생이 계속 그 격쟁이라는 걸 해서 재조사를 해주세요라고 의견을 제기한 것처럼 그런 소송이 다시 제기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제 관리자, 이제 목민을 하는 관리자로서 반드시 지녀야 될 도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 글은 누가 썼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목민심서에 쓴 글입니다. 그래서 목민심서라는 책 자체가 목민이라는 것이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자는 자기 편하고 잘 먹고 잘 사자고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게, 백성들로 하여금 억울한 사연들이 없도록 그렇게 애써야 하는 것이니, 그렇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에 대한 조사나 판결을 그렇게 쉽고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된다. 항상 세심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신신당부를 했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대표적인 저서가 목민심서 말고 또 뭐가 있죠? 네, 흠음신서라는 책도 있죠. 그래서 다산이 지었던 흠음신서 같은 책에 보면은 억울한 사건이 있었던 기록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어떤 강원도 정선에 어떤 처녀가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목을 메고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마을에 끊임없이 붉은 강물이 흐르고 산이 갑자기 무너지고 이런 일이 되니까 귀신이 나타났다,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제 국왕에게까지 다시 재조사를 해달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왕이 정약용을 이제 보내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래서 시체를 다시 파봐도 되겠습니까? 시체를 팠던데 이제 약간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시체가 4개월이 지나도록 썩지 않았다. 이것은 어떤 일인가. 근데 이제 시체를 통해서는 어떤 원인을 찾아낼 수가 없었고 정황을 살피기 시작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여자랑 결혼하기로 했던 남자가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여자와 그 다른 여자가 기생이었는데, 기생이 이 남자가 그 약혼녀와 결혼하는 것이 싫다고 하니까 이 여자를 죽이고 결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둘이 짜고 그 독약을 먹이고 죽인 다음에 그 목을 매서 죽인 걸로 자살을 위장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건 자체가 시간이 지난 후에 그런 어떤 법의학적인 것을 해결은 하지 못했지만 그 정황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조사를 함으로써 그 억울한 그 원혼을 달랠 수 있게 된, 그래서 그런 법의학적인 조사도 있지만 그런 정황 자체도 꼼꼼하게 조사를 해서 사건 자체를 정확하게 판결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도 역시 흠음신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백성들이 지금도 역시 판결이라는 것이 억울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참 지난 후에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그 다음에 이 형량은 너무 과하다. 이 형량은 너무 약하다. 이런 것처럼 조선시대에도 어떤 죄라는 것이
나쁜 일이긴 하지만 그 죄값을 받는 백성들이 너무나 지나친 형벌을 받는다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이나 사기당한 사람들이 억울한 사연들이 없게 하도록 아주 꼼꼼하고 정밀하게 과학수사를 했었던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의 법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